안녕하세요, 베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 앞에 섰느냐?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이 연말정산 콘텐츠는 연차가 높은 에디터들이 매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3년 차입니다. 저도 이제 정산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렇게 연말정산 콘텐츠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가 됐죠.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대체 내가 왜 이 많은 서류들을 떼야 하며 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식들을 축적했는데 이번 시간 그 지식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말정산은 대체 뭔가요?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나요? 인터넷창에 연말정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볼까요?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노동을 하면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월급 나오자마자 빠져나가는 지방세, 소득세 등이 그 대표적인 징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매달 빠져나가는 이 세액들이 과연 0단위까지 정확할까요? 일하는 국민이 수만 명인데 국세청은 2019년 동안 개개인이 얼마를 벌 것이고 그 소득 대비 소비는 얼마나 할 것인지 전 월세에 사는지 그리고 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등에는 얼마나 가입을 할지 이런 세세한 항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뭉뚱그려서 너 이 정도 버니까 우리가 이 정도 세금 일단 떼갈게.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놔 하면서 가져가는 게 원천징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저희는 일을 했고 또 세금을 납부를 했죠. 2019년이 끝나는 12월 31일자 마감된 다음부터 제가 번 소득은 얼마인지, 소득 대비해서 소비는 얼마나 했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얼마나 가입했는지, 전월세에 사는지 등등 이 세부적인 항목을 다 따져보고 정확히 제가 내야 되는 1년치 세금을 산출을 해냅니다. 이제 여기서 운명이 갈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저라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1년에 약 50만 원을 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너 이거 항목 다 따져보니까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러면서 다시 내야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세금 추가 납부라고 하고요.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이 떼갔다.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선배들이 이제 희비가 교차되는 표정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연말정산은 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한 해가 마감되는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2020년 1월이나 2월 연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국세청이랑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두려워하실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직접 컨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자료들을 내려받고 그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내가 더 공제받고 싶은 추가 항목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채워 넣으시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분들께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담당자는 모든 근로자들의 서류를 취합한 후 일정 절차를 거친 후에 국세청에 이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나와 국세청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중간에서 담당자가 도와주니까 한결 편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할 때에도 국세청이 저희 통장에서 바로 돈을 줬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내 급여에 추가 환급을 해준다거나 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도 정리를 했으니까 정말 연말정산에서 알아둬야 할 필수 개념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원천징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여를 받는 것에서 그 급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인데요.
저희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이를 제공받는 자가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급여, 공급, 성과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이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소득인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항목이죠. 저희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의미를 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저희들은 더 이득입니다. 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식대, 야근수당, 출산수당, 그 외에도 육아휴직 중에 받는 수당 등등이 있어요. 난 어떤 것들이 포함되지? 하시는 분들은 급여 명세서가 나오는 항목들을 잘 보시면 이 비과세 소득이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총급여액입니다. 앞서 설명한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바로 총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야근수당, 성과금, 식대 등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한 제 날것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세율의 과세표준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과세표준이 뭔가요? 과세표준이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금액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무수한 세금이 있잖아요. 이 무수한 세금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세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소득액을 예를 들어 볼 때 우리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을 모두 제외한 것들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도출된 과세표준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되는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제하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즉, 내가 내야 되는 1년치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우리가 1년치 미리 원청징수로 냈던 세금의 금액을 빼고 나면 여러분이 최종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와, 정말 끝이에요. 이번 연말정산 다들 추가 환급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드고릴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